제인과의 복수 채널을 청취하고 계신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그날은 막내 손자, 민석이 아들의 아들, 제 둘째 아들의 아들이며 아직도 제 곁에 남아 바르게 살고 있는 유일한 자식에만 10번째 생일이었습니다. 파티는 작은 고급 레스토랑에서 열렸고 테이블과 의자, 풍선, 반짝이는 조명까지 완비되어 있었으며 어른과 아이 모두 초대받았습니다. 입장할 때 저는 큰아들 준호와 며느리 미영이도 참석한 것을 보고 약간 놀랐습니다. 몇 년 동안 그들은 오지 않았고 제가 아팠을 때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모두가 화려하게 차려입고 화장도 곱게 하고 왔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웃으며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막내딸 현주가 제 뒤에 서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이런 가식적인 상황에 이미 익숙해져 있었으니까요. 다만 이번에는 그들이 더 큰 속셈을 꾸미고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파티가 시작된 지 30분쯤, 아직 에피타이저도 다 끝나지 않았을 때 미영이 일어났습니다. 빨간 드레스를 입고 손에 와인잔을 들고 연회장 중앙의 작은 무대에 올랐습니다. 입은 웃고 있었지만 눈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먼저 저희 가족의 작은 파티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 저희 두 아이를 대신해서 시어머니 순애님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시어머니께서 항상 함께 해주셨고 앞으로 두 아이의 대학 학비, 과외, 유학까지 전액 지원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우리 순애 어머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연회장 전체가 박수를 쳤지만 진심으로 기뻐서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이는 어색해서 어떤 이는 무슨 일인지 몰라서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가만히 앉아 허벅지를 꼭 쥐고 분노가 밀물처럼 치밀어 올랐습니다. 현주가 제 손을 살짝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진정하세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무대로 곧장 걸어가 미영의 손에서 마이크를 빼앗았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부드럽게. 고마워, 미영아. 엄마가 정말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친척들 앞에서 엄마가 선언할 게 있어. 지금 이 순간부터 엄마는 새 자식 누구에게도 손주 학비도 포함해서 더 이상 어떤 지원도 하지 않을 거야. 공부하고 싶으면 스스로 해, 바르게 살고 싶으면 스스로 길을 만들어. 엄마에겐 더 이상 돈도 너희의 버릇없음과 계산을 받아줄 힘도 없어. 연회장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어린아이가 포크를 떨어뜨리는 소리마저 들렸습니다. 준호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미영은 굳어 있었습니다. 69세의 백발 할머니인 제가 바바옷을 입고 명품 옷 입은 사람들 틈에서 전혀 떨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MC에게 돌려주고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천천히 무대를 내려왔습니다. 웅성거림이 시작됐습니다. 몇몇 친척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고 어떤 이는 찡그렸으며 현주는 뒤따라오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지금 가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자. 엄마는 더 이상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아. 문을 나서다가 뒤돌아보니 준호가 급히 나와 부르며 말했습니다. 엄마, 내 말 좀 들어봐요.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 발걸음은 단단하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일 뿐입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낡은 나무 침대에 똑바로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마음은 불타는 듯했습니다.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분해서였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엄마를 꼭두각시처럼 여겨도 된다고 믿게 만든 것이 분했습니다.
저는 평생 새 아이만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 준호는 15살, 민석은 11살, 현주는 갓 기기 시작한 아이였습니다. 저 혼자 농사짓고 남의 집일하고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빨래해주며 번 돈을 한 푼 두 푼 아껴가며 도시로 보내 아이들을 공부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모든 기대를 걸었던 준호가 자기 아내가 연회장 한가운데서 저를 전액 후원자처럼 말하게 내버려 둡니다. 생각할수록 제가 바보 같았습니다. 준호 집에 찾아갔던 일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문 앞에서 거의 30분을 벨을 눌러야 미영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말했습니다. 왜 미리 말 안 하셨어요? 방 준비도 못 했잖아요. 그때 저는 그냥 웃었습니다. 바쁘겠거니 생각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저는 남은 밥과 식은 국을 먹었고 미영은 손주들에게만 따로 음식을 시켜줬습니다. 저는 밤새 소파에서 웅크리고 잤고 아침이 되어도 따뜻한 차 한 잔도 주지 않았습니다. 현주가 이 사실을 알고 말했습니다. 엄마, 저랑 같이 살아요. 부탁드릴게요. 저는 거절했습니다.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고 엄마가 딸만 챙기고 아들은 버렸다는 소리도 듣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나 제가 틀렸습니다. 너무 참아왔습니다. 내가 한 발 물러서면 사람들은 더 밀고 들어옵니다. 내가 참고 또 참으면 사람들은 더 짓밟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시장에 가서 약간의 먹을거리를 사서 집에 돌아와 낡은 공책에 몇 줄을 썼습니다. 엄마는 새 아이의 엄마야. 한 번도 누구를 더 사랑한 적 없어. 하지만 지금부터 사람답게 사는 아이만 챙길 거야. 그 쪽지를 봉투에 넣어 통장에 끼워두었습니다. 그리고 새아이에게 전화해 내일 오후에 시간 되는 사람은 엄마 집에 오라고 했습니다. 준호가 제일 먼저 반응했습니다. 엄마 또 무슨 일이에요? 나 바빠요. 일도 복잡하고. 저는 한마디만 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야. 안 오면 나중에 엄마 원망하지 마라. 그날 오후 새 아이 모두 집에 왔습니다. 저는 미리 밥을 해두었습니다. 고구마 순 된장국, 생선조림, 고추장 간장뿐이었습니다. 아끼려고 그런 게 아니라 엄마가 어떻게 사는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권하지도 묻지도 않고 각자에게 밥그릇과 젓가락만 놓아주었습니다. 다 먹고 나서야 그릇을 치우고 차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오늘 너희를 부른 건 선언할 게 있어서야. 지금 이 순간부터 엄마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돈 한 푼도 주지 않을 거다. 엄마를 아끼면 찾아오고 도와줘라. 엄마를 아끼지 않아도 원망하지는 않겠다. 하지만 이제 엄마는 더 이상 바보처럼 이용당하지 않을 거야. 민석은 저를 바라보며 말이 없었고 현주는 울먹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준호만 벌떡 일어나서 말했다. 엄마가 이렇게 하는 건 편해야. 엄마는 나랑 내 아내가 자존심도 없는 줄 알아? 엄마가 어제 파티에서 그렇게 하니까 내가 창피했잖아. 나는 화내지 않았다. 나는 조용히 테이블 아래에서 종이 봉투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지난 10년 넘게 모아온 모든 영수증, 송금증, 차용증이 들어있었다. 나는 내 아내가 내 앞에서 배운 것 없고 자식에게만 매달리는 늙은이라고 부른 그날부터 창피했다. 그래도 그때는 웃었다. 하지만 어제는 이제 정신이 들었다. 준호는 멍하니 서 있었다. 그는 엄마가 이렇게 말하는 걸 처음 봤다. 나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엄마가 살아있는 한 엄마는 너희를 가르칠 거야. 하지만 엄마가 약속할게
이번이 마지막이야. 다시는 누구도 엄마 머리 위에 올라서게 두지 않을 거야. 나는 일어나서 등을 돌리고 방 안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기 전에 한마디 더 했다. 혹시라도 엄마가 재산을 똑같이 나누지 않는다고 소송하고 싶은 사람 있으면 해. 엄마는 법정에 설 준비가 되어 있어. 그리고 내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잊지 말고 영상의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제인과의 복수 채널에서 전해드리는 감동적이고 깊이 있는 가족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내 이야기로 돌아가면 그날 밤 나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방에 누워있는데도 준호가 마당에서 아내와 싸우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목소리는 크지만 쉰 소리였다. 내가 몇 번이나 말했지. 엄마를 가지고 장난치지 말라고. 미영은 냉소적으로 말했다. 그래서 지금은 당신이 엄마를 선택하는 거야? 우리 아이 대학 공부는 신경 안 써도 된다는 거야? 나는 굳이 다 듣지 않아도 됐다. 나는 이미 그들의 비난과 탓하는 방식에 익숙해져 있었다. 돈이 있을 때는 내가 현금 인출기고, 돈이 떨어지면 눈엣 가시가 된다. 나는 조용히 일어나 손전등을 들고 부엌으로 나갔다. 생강차를 끓이며 어둠을 바라봤다. 어릴 적 내 모습이 떠올랐다. 그 시절, 아이가 아플 때마다 밤새 죽을 끓이고 빨래를 하고 혼자 안아주었다. 손이 갈라져 피가 나도 한밤중에 물을 길러야 했다. 그래도 그때는 아이들이 진심으로 엄마라고 불러줬다. 지금은 어떤가? 아이들은 출세하고 큰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가족도 잘 꾸렸지만 아무도 나를 가치 있는 사람으로 보려 하지 않는다. 나는 그들의 엄마인데도 며느리의 한마디, 한눈빛조차 두려워해야 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바구니를 들고 시장에 가서 코코넛 몇 개와 땅콩을 샀다. 집에 와서 엄마 제사상에 올릴 단팥죽을 끓였다. 엄마 기일이었다. 죽을 끓이는 동안 현주가 일찍 집에 왔다. 비타민을 한 봉지 사와서 엄마, 이거 드시고 잠 좀 푹 주무세요. 라고 말했다. 나는 단팥죽을 떠서 마루에서 딸과 함께 한 그릇을 나눠 먹었다. 시원한 바람, 멀리서 들려오는 닭 우는 소리. 엄마, 혹시 오빠들이 앞으로 뭘 할 것 같아요? 현주가 조용히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걔네들은 엄마가 마음을 바꾸도록 어떻게든 압박할 거야. 아니면, 더 나쁘면. 나는 말을 멈췄다. 현주가 찡그리며 물었다. 더 나쁘면 뭐요? 나는 딸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다. 엄마를 약하게 만들어서 정신이 흐려지게 하려고 할 수도 있어. 그럼 그때 자기들 마음대로 다 가져갈 수 있으니까. 현주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똑똑한 딸이다. 나는 내 딸을 잘 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 오래된 적금 통장과 등기권리증 사본을 꺼냈다. 천으로 된 가방에 넣어 딸에게 건넸다. 이거 좀 맡아줘. 만약 엄마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뭘 해야 할지 알지? 현주가 떨리는 손으로 받았다. 엄마, 그런 말 하지 마요. 나는 딸의 손을 꼭 잡았다. 만약을 위해서야. 엄마는 이 나이까지 살았으니 이제는 평온하게만 살고 싶어. 평온하다는 게 침묵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더 이상 괴롭힘 당하지 않는 거야. 점심때 나는 편지 한 통을 썼다. 그 안에 지난 수십 년간 새아이에게 지원한 모든 금액을 시기별로
이유별로 상세히 적었다. 편지를 봉인하고 겉에 분쟁 시 변호사에게 전달. 이라고 썼다. 저녁이 되어 나는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번호가 표시되지 않았다. 전화를 받으니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순애 씨 맞죠?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재산을 다시 나누려고 한다던데. 자식들 동의 없이는 쉽지 않을 겁니다. 나는 비웃듯 말했다. 당신 누구죠? 그 남자는 낮게 웃었다. 준호 씨 집안 사람일 뿐이에요. 나는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서브폰을 꺼내 예비 심카드를 끼웠다. 이제부터 모든 전화를 녹음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내 개인 변호사 지훈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작년에 토지 서류를 도와준 분이다. 내일 아침 바로 만나기로 약속했다. 나는 너무 오래 살아서 안다. 내가 사람답게 살 권리를 되찾으려 할 때 지금껏 덕을 본 자들은 늑대로 변한다는 걸. 그날 밤 비가 내렸다. 나는 지붕 위로 떨어지는 빗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시렸다. 며느리가 파티 한가운데서 시어머니에게 학비를 내라고 강요하고 아들은 침묵하며 아내가 엄마를 모욕하는 걸 지켜본다. 나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미워서가 아니다. 내가 침묵하면 다른 어머니들도 계속 어둠 속으로 밀려날 테니까.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는다. 오직 한 가지 할 일이 남았다. 내가 아는 인생의 마지막 싸움을 준비하는 것. 다음 날 아침. 나는 약속대로 내 변호사 지훈 씨를 만나러 군청으로 갔다. 단정한 검정색 한복을 입고 머리를 단정히 틀어 올리고 중요한 서류가 담긴 천 가방을 들고 갔다. 적금 통장, 등기권리증, 그리고 어젯밤 내가 쓴 편지. 지훈 씨는 사무실 근처 작은 카페에서 나를 맞았다. 혼자 온 나를 보고 놀랐다. 나는 그저 웃었다. 이제 익숙해요. 옛날에 논에서 새아이 밥을 날라다 줄 때부터 그랬으니까요. 우리는 자리에 앉아. 나는 서류를 한 장씩 꺼내 펼쳤다. 농부가 추수를 정리하듯 하나하나. 협의서를 만들고 싶어요. 내가 말했다. 명확히 적어주세요. 만약 내 자식 중 누군가가 재산 문제로 협박, 위협, 소송을 하면 즉시 상속권에서 제외된다는 것. 법적으로도 도의적으로도. 지훈 씨는 잠시 미간을 찌푸렸다. 큰일을 준비하시는 건가요? 나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다. 배신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바로 이해했다. 나는 한 장 한 장 서명을 했다. 손은 떨리지 않았고 마음도 흔들리지 않았다. 나는 70년 가까이 살면서 이제야 내가 무시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걸 알았다. 그날 오후 내가 집에 도착하니 준호가 이미 마루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물잔을 들고 다리는 의자에 올리고 얼굴은 무표정했다. 나는 놀라지 않았다. 그냥 간단히 물었다. 어떻게 엄마가 이 시간에 올 줄 알았어?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잠시 후에야 입을 열었다. 엄마, 지난번 파티 일로 미안해요. 아내가 실수로 그런 거예요. 엄마 너무 마음에 두지 마세요. 나는 서 있었고 앉지도 마음을 누그러뜨리지도 않았다. 나는 내 아내가 실수한 거에 화난 게 아니야. 내가 침묵한 게 화가 나. 내 엄마가 사람들 앞에서 공공지갑 취급을 당하는데 넌 고개 숙이고 랍스터나 먹고 있었잖아.
그가 고개를 들어 약간 부끄러운 눈빛을 보였다. 하지만 곧 짜증을 내며 말했다. 엄마가 너무 강해. 누가 같이 살겠어. 엄마가 이러면 우리 부부 다 망가져. 나는 비웃듯이 웃었다. 망가져? 그럼 내 탓이구나. 너희가 잘못 사는 건 아니고? 그가 화를 내며 말했다. 됐어요. 엄마 하고 싶은 말 있으면 그냥 하세요.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내 생애 처음으로 내 아들을 피하지 않았다. 이제부터 누가 바르게 살면 엄마 곁에 있을 수 있어. 엄마를 ATM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인출 기한 끝났어. 그가 벌떡 일어나 말했다. 그럼 엄마도 내가 엄마로 안 볼 때 원망하지 마세요. 나는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가며 뒤돌아보지 않았다. 내가 아내에게 휘둘릴 때부터 넌 이미 내 아들이 아니었어. 문이 닫혔고 그의 발소리는 벽돌이 떨어지는 것처럼 무거웠다. 그날 밤 나는 밥을 먹지 않았다. 나는 일기를 썼다. 한 줄, 한 줄, 마치 심장에서 꺼내듯이. 며느리에게 처음 모욕당했던 일을 썼다. 아들이 할아버지 장례에 일 핑계를 대고 오지 않았던 밤을 썼다. 아들들을 위해 은행에 수백만 원을 보내주고 현대 교육을 모른다 는 말을 들었던 나를 썼다. 펜을 한 번 움직일 때마다 나는 내려놓았다. 내가 아직도 자식들에게 중요한 사람이라는 환상을 내려놓았다. 저녁 8시쯤 현주가 돌아왔다. 팥죽과 과일 봉지를 들고 엄마, 드세요. 요즘 엄마가 참 안 드신다길래요. 나는 그를 바라봤고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다. 나는 천천히 팥죽 한 그릇을 떠먹고 말했다. 내일 너희 모두 집에 오렴. 엄마가 할 말이 있어? 현주는 묻지 않았다. 그냥 고개를 끄덕였다. 네. 다음 날 정오가 되자 민석과 준호가 모두 왔다. 미영도 따라왔고 여전히 멋지게 차려입고 입은 웃고 있지만 눈빛은 깔보는 듯했다. 나는 3개의 봉투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각각 자식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여기 엄마가 모든 것을 다시 나누기로 한 결정이 들어있다. 읽어봐. 3명 모두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현주는 토지 문서를 갖는다. 민석은 본체와 할아버지의 골동품을 갖는다. 준호는 재산을 받지 않지만 엄마는 더 이상 어떤 부양 책임도 지지 않는다. 미영이 벌떡 일어나 외쳤다. 엄마가 이러면 부당해요. 고소할 거예요. 나는 일어나 담담하게 말했다. 고소하고 싶으면 해. 하지만 법정에 가기 전에 내가 보낸 모든 송금증, 선물 내역, 내가 사람 시켜서 나를 협박한 녹음까지 다 공개할 거야. 방 안은 얼어붙었다. 준호는 주먹을 꽉 쥐고 미영을 바라봤다. 나는 말했다. 이제 나는 너희가 나를 사랑할 필요 없어. 다만 내가 엄마인 게 부끄럽게만 만들지 마. 가족회의라고 부른 지 3일 후 나는 준호 부부 쪽에서 반격의 첫 신호를 느꼈다. 그때 나는 밭에서 배추를 돌보고 있었는데 철수 아저씨가 오토바이를 타고 왔다. 순애 씨, 저 밭 다시 돌려받아야겠어요. 나는 일어서서 손을 옷에 닦았다. 다시 돌려받아요? 왜요? 철수 아저씨는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우리 사돈 쪽에서 내가 밭 안 돌려받으면 서울 쪽 거래 끊겠다고 하네요.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죄송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더 말하지 않았다. 괜찮아요. 밥벌이 위해서 그런 거 이해해요.
나는 집으로 들어가 벽에 걸린 밀짚 모자를 천천히 쓰고 마지막으로 밭을 바라봤다. 반년 동안 정성 들여 키운 채소밭이 한마디 말에 빼앗겼다. 나는 울지 않았다. 그저 가볍게 웃었다. 그날 오후 남은 채소를 다 뽑아 어린 채소를 마을 입구 시장에 싸게 내다 팔았다. 마을 사람들은 수근거렸다. 순애 할머니, 큰아들이 인연 끊었대. 어떤 이는 다가와 직접 물었다. 자식이 화내면 안 무서워요? 나는 대답했다. 내가 69년을 살았는데 자식이 화내는 건 안 무섭고 자식이 잘못되는 게 더 무서워. 소문은 들불처럼 퍼졌다. 양쪽 친척들도 수군거리고 누군가는 비웃고 누군가는 두둔했다. 하지만 나는 잘 안다. 이해하는 사람에겐 설명이 필요 없고 이해하기 싫은 사람에겐 변명도 소용없다는 걸. 셋째 날,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집 앞에 섰다.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내려 선물 봉투를 들고 왔다. 나는 그가 준호가 사장일 때 계약하러 다니던 사람임을 알아봤다. 안녕하세요. 준호 씨가 사과 선물을 보냈습니다. 그냥 과일과 약간의 정성이고 두 아이 학비를 다시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나는 봉투를 받아 열었다. 안에는 값비싼 제비집과 빨간 봉투가 있었다. 나는 봉투를 꺼내 열지도 않고 바로 부엌 화로에 던졌다. 불길이 치솟아 산에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나는 그를 바라보며 담담하게 말했다. 준호한테 가서 전해. 남 시켜서 비겁한 짓 하지 말라고. 할 말 있으면 직접 오라고 해. 그럴 용기도 없으면 다시는 나를 엄마라 부르지 마. 그는 당황해 고개를 숙이고 황급히 돌아갔다. 그날 밤 나는 마루에 앉아 30년간 자식들에게 보낸 돈을 일일이 적은 장부를 들었다. 내가 참았던 음식, 비워 입은 옷, 쌀 한 톨 한 톨 아껴 책을 사줬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리고 지금 그들은 내게 뒤통수를 치고 나를 무너뜨릴 계략을 꾸몄다. 나는 핸드폰을 들어 녹음을 남겼다. 우리 가족 중 누가 나를 위협하거나 몰래 해를 끼치려 한다면 나는 법적 처리를 지훈 변호사에게 맡긴다.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지만 바르게 살지 못하고 죽는 게 더 두렵다. 녹음을 마치고 나는 파일을 저장한 뒤 변호사 이메일로 한 부를 보냈다. 다음 날 아침 낯선 사람이 우리 집 근처 잡화점에 와서 우리 집 가는 길을 물었다. 가게 주인은 이웃인 말순이었고 그녀는 곧바로 나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는 대문 밖으로 나가 키가 크고 얼굴을 모자로 가린 남자를 바라봤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나는 뒤로 물러나 대문을 닫고 자물쇠를 2번 잠갔다. 나는 크게 소리쳤다. 저는 낯선 손님을 받지 않습니다. 이 집은 땅을 팔지 않고 돈을 빌리지도 않으며 선물도 받지 않습니다. 그 남자는 잠시 서 있다가 떠났다. 현주는 이 이야기를 듣고 밤에 급히 집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집 주변에 카메라를 더 설치하고 문을 잠그고 심지어 대문 자물쇠도 교체했다. 나는 딸이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이 가라앉았다. 나를 지켜줄 사람은 내 딸밖에 없었다. 나를 위해 앞에 서서 엄마, 무서워하지 마세요 라고 말해줄 아들은 한 명도 없었다. 그 밤 나는 얇은 담요를 끌어안고 나무 평상 위에서 웅크리고 누웠다. 마당 밖에서는 바람 소리가 입 사이로 한숨 쉬는 듯이 들렸다. 나는 잠들지 못했다. 나는 기다리고 있었다. 어떤 자식이 칼이 아니라 배은망덕함으로 엄마를 죽일 용기가 있는지 지켜보고 싶었다. 나는 내 친자식에게 병든 채로 버림받는 날이 올 거라 생각하지 못했다. 그날 나는 채소에 물을 주다가 갑자기 어지럽고 눈앞이 빙빙 돌았다. 모든 것이 휘청거렸고
나는 겨우 바나나 나무에 기대다가 쓰러졌다. 아무도 몰랐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해가 저물고 있었다. 나는 기어서 집 안으로 들어가 곧바로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만 길게 울리다가 끊겼다. 나는 다시 걸었지만 여전히 받지 않았다. 나는 한숨을 쉬며 힘겹게 일어나 연락처를 더듬어 현주 번호를 눌렀다. 전화가 3번 울리자마자 현주가 받았다. 엄마? 엄마 왜 그래요? 나는 딱 한마디만 했다. 엄마 두통이 심하고 고열이 나서 일어날 수가 없어. 3시간이 채 되지 않아 현주는 집 문 앞에 도착했다. 비가 오고 있었고 그녀는 더러워진 외투를 입고 약봉지와 따뜻한 죽냄비를 들고 있었다. 나를 보자마자 그녀는 달려와 이마를 짚으며 속삭였다. 세상에, 엄마 열이 불처럼 뜨거워요. 나는 가만히 누워 눈물이 흘러도 소리내어 울지 못했다. 현주는 내 몸을 닦고 죽을 먹이고 매 시간 체온을 체크했다. 그날 밤 그녀는 잠을 자지 않았다. 30분마다 찬 수건을 갈아 이마에 얹어주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많이 나아져서 일어날 수 있었다. 현주는 현미죽을 끓여 침대까지 가져와 주고 내 다리를 주물러 주었다. 나는 딸을 바라보며 마음이 먹먹해졌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어떻게 엄마가 정말 아픈지, 그냥 응석 부리는 게 아닌지 알았어? 현주는 말했다. 엄마는 정말 필요하지 않으면 절대 전화하지 않으니까요.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저 손을 내밀어 그녀의 손을 잡았다. 차갑고 뼈만 남은 내 손, 농사짓던 시절의 손처럼. 엄마를 닮았고 딸도 닮았다. 점심 무렵 내 전화가 울렸다. 준호가 다시 전화했다. 나는 받지 않았다. 하지만 현주가 말했다. 엄마, 받아요. 그래도 자식인데. 나는 전화를 받았다. 준호의 목소리는 딱딱했다. 엄마, 어제 저녁에 회의가 있어서요. 좀 나아지셨어요? 나는 짧게 대답했다. 나아졌어. 더 이상 묻지도 않았다. 미영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그는 정확히 12초 만에 전화를 끊었다. 그날 오후 준호네 집 도우미가 와서 내게 제비집 한 상자를 건넸다. 편지도 메시지도 없었다. 현주가 열어보고 쓴웃음을 지었다. 이 제비집 상자, 미영 언니가 마시는 와인 2잔 값이랑 딱 맞네. 저녁에 나는 딸에게 물었다. 엄마가 대학 보내주지 않은 거 한 번이라도 원망한 적 있니? 현주는 고개를 저었다. 한 번도 원망한 적 없어요. 다만 엄마가 자신을 조금만 더 아꼈으면 좋았을 텐데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으로 나는 내가 실패한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3일째, 나는 완전히 회복되었다. 현주는 짐을 챙기고 도시로 돌아갈 준비를 했다. 가기 전 그녀는 머뭇거리며 말했다. 엄마, 원하시면 제가 몇 달 휴직하고 엄마랑 같이 살 수 있어요. 나는 손을 저었다. 괜찮아. 엄마 아직 버틸 수 있어. 하지만 한 가지만 부탁하고 싶어. 현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씀하세요. 나는 방에 들어가 갈색 봉투를 꺼냈다. 안에는 토지 서류 사본, 등기증, 유언장 초안이 들어 있었다. 나는 그것을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거 내가 가지고 있어. 엄마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처리할 수 있게. 엄마가 살아있으면 엄마가 계속 주인인 거야.
현주는 울먹였다. 엄마가 저를 이렇게까지 믿으세요?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또박또박 말했다. 엄마가 널 믿는 건 내가 내 딸이라서가 아니야. 내가 한 번도 엄마를 이용한 적이 없으니까. 현주는 울었다. 그녀는 오랫동안 나를 안아주었다. 나는 얼마나 울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가슴이 다 젖을 때까지 울었다는 것만 기억난다. 차에 타기 전 현주는 다시 돌아보며 당부했다. 엄마, 꼭 잘 챙겨 드시고 문도 꼭 잠그세요.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전화해요. 저는 땅 필요 없으니까 꼭 기억하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내 마음은 이미 달라져 있었다. 그날 밤 나는 모든 서류를 꺼내 손으로 유언장을 다시 썼다. 그 안에 나는 분명히 적었다. 막내딸 현주가 내가 사망하거나 행위 능력을 상실할 경우 내 남은 모든 재산을 감독한다. 다른 자식들은 착하게 살고 소송하거나 강요하지 않을 때만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나는 서명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내 생애 처음으로 나는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 옳은 일을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모든 일이 통제불능이 되었던 그 밤을 지금도 똑똑히 기억한다. 그날 밤은 큰 비가 내렸다. 비는 쏟아지고 바람은 문틈을 타고 들어오고 양철 지붕은 마치 누군가 귀신을 부르는 듯 덜컹거렸다. 나는 낡은 다발이 옷을 꿰매고 있었는데 갑자기 마당에서 개가 사납게 짖는 소리가 들렸다. 우리 집 흑구는 평소에 얌전해서 잘 짖지 않는다. 나는 일어나 손전등을 들고 처마 밑으로 나갔다. 하얗게 퍼붓는 비 속에서 나는 우비를 입고 삿갓을 쓴 사람이 뒷마당 바나나 나무 옆에 숨어 있는 것을 보았다. 이웃도 아니고 동네 사람도 아니었다. 우리 동네 사람 중 밤중에 그것도 비 오는 날 몰래 숨어 있을 사람은 없다. 나는 뒤로 물러나 문을 쾅 닫고 삼중으로 잠갔다. 그리고 위층으로 올라가 현주가 설치해둔 CCTV를 켰다. 카메라에는 그 사람이 마스크를 쓰고 키가 크고 손에 쇠지렛대 같은 것을 들고 있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혔다. 나는 주저하지 않고 바로 파출소에 전화했다. 내 목소리는 단호했다. 저는 순애입니다. 5번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 낯선 사람이 비 오는 밤에 몰래 숨어 있습니다. 경찰이 빨리 와주세요. 15분 뒤 경찰 2명이 도착했다. 나는 영상 자료를 건넸다.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그 남자는 뒷마당 울타리를 넘다가 바로 붙잡혔다. 그는 낯선 사람이 아니었다. 성민이었다. 미영의 사촌동생으로 예전에 우리 부부의 집을 고쳐준 적이 있었고 내가 시골에 내려갔을 때 밥도 먹이고 물도 준 적 있는 사람이었다. 나는 면사무소에서 그와 마주 앉아 눈도 깜빡이지 않았다. 그는 고개를 푹 숙이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네, 저 미영 누나가 시켜서 엄마가 숨긴 물건 찾으러 왔어요. 누나가 엄마가 나이 들어서 돈 숨긴 곳을 기억 못한다고 했어요. 나는 녹음기를 켰다. 경찰들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더 이상 신문할 필요가 없었다. 나는 고소하지 않았다. 나는 자백 녹음 파일과 사건 기록만 요청했다. 집으로 돌아가기 전 나는 성민을 보며 말했다. 가서 내 누나한테 전해라. 내 엄마가 아직 살아있으면 자식들 다시 가르치라고 해. 아니면 내가 가르칠 테니까. 집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그 녹음 파일을 준호에게 보냈다. 그리고 단 한 줄의 메시지를 남겼다. 이게 내 마누라다. 메시지는 읽음 표시가 떴다. 답장은 없었다. 1시간 후 내 전화가 울렸다.
준호였다. 그의 목소리가 메마르게 떨렸다. 엄마, 엄마. 나는 침묵했다. 그는 울었다. 나는 아이처럼 흐느끼는 소리를 똑똑히 들었다. 변명도 남 탓도 없었다. 오직 울음뿐이었다. 나는 물었다. 내가 우는 건 엄마가 피해를 입어서냐, 아니면 결국 내 마누라가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봤기 때문이냐?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말했다. 잘못을 아는 건 좋다. 하지만 엄마는 아직 잊지 않았다. 그리고 아직 용서하지 않았다. 나는 전화를 끊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나는 집 한가운데 앉아 희미한 노란 불빛 아래 낡은 일기장을 들고 한 줄을 더 적었다. X1. 내 아들이 처음으로 엄마 때문에 울었다. 하지만 그 눈물로는 엄마 가슴의 피를 다 씻어낼 수 없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녹음 파일과 모든 재산 서류 사본, 그리고 자필 진술서를 들고 변호사 지훈을 찾아갔다. 나는 모든 걸 내밀며 말했다. 소송은 필요 없다. 나는 그저 나 자신을 지키고 싶을 뿐이다. 지훈 변호사는 한동안 말없이 나를 바라보다가 답했다. 아주 잘 준비하셨네요. 하지만 용서가 가장 멋진 승리라는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나는 그를 바라보며 화도 웃음도 없이 말했다. 난 이기고 싶은 게 아니다. 이제 더 이상 내가 바보처럼 느껴지지 않게 살고 싶을 뿐이다. 점심 무렵 나는 마루에 앉아 혼자 차를 마셨다. 흑구가 옆에 누워 평소보다 얌전했다. 여러 날 비가 오고 나서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다. 나는 혼잣말로 말했다. 이제 하늘도 엄마 마음을 조금은 알겠지? 나는 몰랐다. 성민이 잡힌 그 밤 이후 일이 이렇게까지 빠르게 번질 줄은. 사흘 뒤 나는 군 법원에서 소환장을 받았다. 원고 이름 준호. 봉투를 열자 나는 얼어붙었다. 그가 나를 고소했다. 자기 엄마를 고소한 것이다. 이유는 가족 재산의 권한 남용, 불법적인 처분, 상속인들에게 손해를 끼침이었다. 나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아무것도 먹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현주가 소식을 듣고 급히 돌아왔다. 그녀는 서류를 들고 몇 번이고 읽으며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엄마, 난 믿을 수 없어. 오빠가 이런 짓을 하다니. 나는 딸을 보지 않았다. 나는 단지 창문 너머 지난주에 심은 팝밭의 햇살이 내리쬐는 곳을 바라보았다. 나는 속삭이듯 말했다. 넌 아직 어려서 사람 마음을 다 알지 못한다. 현주는 내 옆에 앉아 내 손을 잡았다. 엄마, 이 일 그냥 넘기지 말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하지만 엄마는 손으로 싸우지 않을 거다. 나는 변호사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바로 받았다. 뭐든 필요하시면 바로 준비할게요. 나는 분명히 말했다. 반소 준비해줘. 필요하다면 도까지 갈 거다. 엄마는 안 질 거야. 사흘 뒤 우리는 반소장을 제출했다.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증거도 함께 냈다. 송금 내역, 준호가 직접 쓴 감사 편지, 성민이 침입한 밤의 영상, 자백 녹음, 그리고 논을 빌려준 철수의 진술서까지. 변호사는 말했다. 이건 100%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몇 달이고 오래 갈 준비는 되셨습니까? 나는 웃었다. 내 자식을 상대로 소송하려고 70년 가까이 살아왔는데 몇 달 더 살아서 그 애가 무릎 꿇는 걸 보는 건 아무것도 아니지. 첫 재판 날
나는 보라색 한복을 입고 머리를 단정히 틀어올리고 현주와 함께 갔다. 내가 들어서자 법정은 조용해졌다. 준호는 맞은편에 앉아 검정 정장을 입고 얼굴이 야위었다. 미영도 그 누구도 함께 오지 않았다. 나는 그를 보지 않았다. 단 한 번도. 나는 모든 질문에 또렷하고 단호하게 흔들림 없이 답했다. 피고는 유언장을 작성하여 원고를 재산에서 제외시킨 사실이 있습니까? 나는 대답했다. 맞습니다. 원고가 불법 침입을 조직한 증거가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를 부양한 적이 있습니까? 나는 송금 내역, 영수증, 대출 서류, 그리고 2005년부터 2017년까지 준호가 직접 쓴 감사 편지를 모두 제출했다. 법정은 조용했고 판사가 서류를 넘기는 소리만 들렸다. 돌아갈 때 나는 준호 옆을 지나쳤다. 그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나는 멈춰서 간단히 말했다. 오늘부터 너와 엄마는 단지 두 쪽의 당사자일 뿐, 더 이상 한 가족이 아니다. 그는 몸을 떨더니 말했다. 엄마 너무해.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아니, 엄마는 이제 바보짓을 그만두는 거야. 그날 밤, 나는 집에 돌아와 장롱을 열고 가족 사진을 하나씩 꺼내어 준호의 사진만 골라 나무 상자에 넣었다. 태우지도 찢지도 않았다. 그저 보관했다. 배신당한 기억의 일부를 보관하듯이. 현주가 보고 눈물을 뚝뚝 흘렸다. 엄마,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해요? 나는 대답했다. 엄마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엄마를 배신해도 괜찮다고 생각할 거야.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푹 잤다. 악몽도 뒤척임도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일어나 차를 끓이고 준호의 고3 아들에게 손편지를 썼다. 편지에는 이렇게 썼다. 내가 정말 배우고 싶다면 내가 배울 자격이 있음을 증명해라. 할머니는 누구의 명예를 돈 주고 사주지 않는다. 하지만 선함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에게는 기꺼이 투자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서명했다. 내가 한때 할머니라고 불렀던 사람. 첫 재판이 끝나고 몇 주 뒤 나는 뜻밖의 소식을 들었다. 미영이 준호와 이혼 소송을 냈다는 것이다. 나는 마루에서 팔을 다듬고 있는데 현주가 오토바이를 타고 와서 공증 사무실에서 출력한 이혼 서류 사본을 내밀었다. 엄마, 내가 확인했어. 진짜야. 미영 언니가 먼저 이혼 소송을 냈다. 이유는 생활관의 불일치와 남편이 아내 몰래 재산을 이전한 것이었다. 나는 멍해졌다. 미영 같은 사람이 자발적으로 이혼을 결심했다면 그것은 명예 때문이 아니라 분명 돈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지금 준호를 버린다는 것은 준호가 더 이상 자기에게 아무것도 가져다 줄 수 없다고 확신한다는 뜻이다. 현주가 종이를 책상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다. 엄마, 내 생각엔 이제 우리 애들하고 얘기해야 할 때인 것 같아. 나는 그 말이 준호와 미영의 두 아이, 내 손주들을 뜻한다는 걸 알았다. 나는 아이들이 싫었던 적은 없다. 다만 그들의 부모가 권력과 계산으로 아이들의 인성을 왜곡하는 방식이 싫었다. 하지만 나는 또한 안다. 내가 침묵하면 다음 세대도 계속 잘못된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걸. 그날 오후 나는 도시로 올라갔다. 미리 알리지 않았다. 단지 할머니가 직접 오면 적어도 아이들은 문을 열어줄 거라는 확신만 있었다. 내가 돈을 보태 사준 그 아파트 문을 두드렸다. 큰손녀가 문을 열었다. 얼굴이 창백하고 눈엔 다크서클이 짙었다.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나는 아이를 바라보며 애틋하고도 슬픈 마음이 들었다. 이제 어엿한 대학 입학을 앞둔 나이다. 그런데 지금은 부모와 할머니 사이의 전쟁의 희생자가 되어 있다. 나는 너희 둘 다 만나서 솔직하게 얘기하고 싶다. 아이들은 나를 안으로 들였다. 나는 식탁에 앉아 셋 모두에게 물을 따랐다. 차도, 다과도, 의뢰도 없다. 나는 두 손주를 바라보며 담담하게 말했다. 이제부터 할머니는 책임이라는 명목으로 너희에게 돈을 대주지 않을 거다. 하지만 올바르게 산다면 언제든 지원은 해줄 거다. 막내 손자가 아직 어린 목소리로 물었다. 할머니, 잘 이해가 안 돼요. 왜 더 이상 우리 부모님을 도와주지 않으세요? 나는 똑바로 바라보며 답했다. 내 아버지는 할머니를 배신했고, 내 어머니는 한밤중에 우리 집에 사람을 들여 서류를 찾게 했다. 두 아이는 충격에 말을 잃었다. 나는 녹음 파일과 필사본을 테이블에 올려놓았다. 할머니가 누명 씌우는 거 아니다. 이게 증거다. 큰손주는 울음을 터뜨렸다.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고 말했다. 할머니, 죄송해요. 나는 아이의 손을 잡았다. 너는 부모 대신 사과할 필요 없다. 하지만 그들과는 다른 삶을 선택해야 한다. 나는 미리 준비한 서약서를 꺼냈다. 두 아이가 소송에 관여하지 않고 재산 분할을 요구하지 않으며 누구의 부추김도 듣지 않겠다고 동의하면 각자 명의로 학자금 통장 하나씩 개설해 주겠다고 썼다. 만 18세가 되어야 본인만 사용할 수 있다. 아이들은 서명했다. 나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할머니는 완벽한 손주를 바라지 않는다. 다만 자신을 키워준 사람을 배신하지 않는 손주면 된다. 나는 곧바로 집을 나섰다. 식사도 하룻밤도 묵지 않았다. 더 이상 다정한 할머니의 이미지를 지킬 필요는 없었다. 아이들에게 단 하나만 알리면 된다. 사람으로 산다는 건 때로는 자신을 낳아준 이에게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걸. 밤에 집에 돌아오니 준호에게서 문자가 왔다. 엄마, 난 다 잃었어요. 아내도, 자식도, 명예도. 이제야 속이 시원하세요? 나는 읽고 답하지 않았다. 휴대폰을 들어 남편의 제사상에 올려놓고 중얼거렸다. 여보, 보셨죠? 우리 아들, 나는 온 힘을 다해 가르쳤지만 그 인생은 스스로 선택하네요.